등산로는 평일 오전답게 고요했다. 나무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이 부서지고 발밑에 바삭하게 마른 낙엽 소리만 규칙적으로 깔렸다. 한기태는 무릎 보호대를 조여매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능선을 따라 걸었다. 사람 소리도 없고 새 소리도 없는 정적 속에서 그저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는 여느 때처럼 정해진 시간에 같은 길로 산을 오르고 있었다. 벌써 5년째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매일 이 산을 오르내리는 게 유일한 낙이자 위안이었다. 산에 오르면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내려오면 하루가 끝나 있었다. 적막한 일상에 딱 어울리는 생활이었다. 중턱을 돌자 나무 벤치 하나가 있는 작은 쉼터가 나왔다. 그 앞에는 언제부턴가 나타난 낯선 여자 하나가 아무런 간판도 없이 나무 테이블을 놓고 앉아 있었다. 주전자 하나, 찻잔 몇 개, 그리고 작은 종이 팻말 하나. 3만 원이면 뭐든 해드려요. 기태는 처음엔 그걸 보고 헛웃음을 쳤었다. 요즘 세상에 저런 글귀를 대놓고 붙이고 앉아있는 여자라니. 바람난 주부인가, 험한 일하는 여자인가, 처음엔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그래도 뭔가 묘하게 신경이 쓰였다. 그녀는 짙은 회색 점퍼에 책 넓은 천모자를 쓰고 얼굴의 절반을 가린 채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도 그는 지나치려다 무심결에 발을 멈췄다.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기태는 마치 뭔가에 끌리듯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국화차 향이 은은히 퍼지고 있었다. 3만 원입니다. 따뜻한 차부터 드릴게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어딘가 낯익은 울림이 있었다. 기태는 지갑에서 주머니에 구겨 넣어두었던 돈을 꺼내 내려놓았다. 차를 마시며 슬쩍 그녀의 손을 봤다. 손톱은 짧았고 손등엔 미세한 기미가 퍼져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뭔가 묘한 기품이 있었다. 그냥 그런 여자는 아니었다. 차, 참 좋네요. 그렇게 말하자 여자가 눈을 들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그렇게 말씀하세요. 3만 원이면 뭐든 해준다면서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전자에 남은 찬물을 기태의 잔에 다시 채워주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무언의 미소로 모든 걸 대신하는 듯했다. 기태는 이상했다. 여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주변을 자꾸 돌아보는 게 눈에 걸렸다. 게다가 말투도 눈빛도 이 조용한 산속과는 어울리지 않게 익숙하고 어딘가 훈련된 느낌이 났다. 그런데 왜 저 여자는 이런 산중에 있는 걸까? 왜 간판 하나 없이 가격표 하나 들고 앉아 있는 걸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괜히 한마디를 던졌다. 혹시 이거 취미로 하시는 겁니까? 여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찻잔을 정리했다. 그리고 테이블 한쪽에 놓인 작은 라디오의 볼륨을 키웠다. 낡은 기기의 스피커에서 어딘가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오래된 드라마의 주제곡이었다. 순간 기태는 그 선율과 함께 머릿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얼굴이, 목소리가 그 멜로디와 겹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기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그럴 리가 없어야 했다. 그 여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차를 따르고 있는 그 여자가 20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 배우 조은아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산을 내려오면서도 한기태는 자꾸만 뒤를 돌아봤다. 분명히 처음 본 여자였는데 눈과 귀는 낯설지가 않았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음악, 차를 따르던 손놀림, 그리고 그 미묘하게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 하나. 조은아. 그러나 기태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조은아는 10여 년 전 스캔들에 휘말린 뒤 세상을 떠난 걸로 알려졌었다. 대기업 회장과의 불륜설, 불법 정산 논란, 그리고 음독 자살 미수까지. 결국 언론에 쫓기다 잠적했고 한동안 뉴스에서 언급되다 이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인물이다. 기태는 그 당시에 조은하라는 이름을 TV에서 수없이 봤다. 아내가 드라마를 참 좋아했으니까. 아내는 매번 조은하가 나오는 장면에서 TV 앞으로 다가앉아 표정을 따라 하곤 했다. 그래서 더 생생히 기억에 남았던 얼굴이었다. 그 여자가 만약 진짜 조은하라면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왜 3만 원이면 뭐든 해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문구를 내걸고 산속 쉼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자신을 감추려 하지도 않는 걸까? 기태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를 켰다. 검색창에 조은하 실종이라고 치자 수십 개의 기사가 떠올랐다. 대부분 오래된 기사였고 사진도 흐릿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은 확인되지 않은 사망설이었다. 그녀가 죽었다는 정황은 있었지만 시신이 발견된 적도 공식적인 확인이 된 적도 없었다. 기태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떨며 사진 하나하나를 들여다봤다.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조은아의 미소, 산속 찻집 여자의 그것과 어딘가 겹쳐졌다. 특히 눈꼬리에 희미한 점 하나. 똑같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아니,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 기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산에 다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다시 옷을 챙기려는 순간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며 전화를 받자 낮은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조은아 씨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기태는 목이 굳어 아무 말도 못했다. 괜히 손대지 마십시오. 그냥 그 여자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 조용히 덮어두세요. 아니면 불편한 일 생깁니다.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아무리 퇴직한 공무원이라고 해도 이런 통화를 처음 받아보는 건 아니었다. 과거 건설 행정 관련 부정신고 건으로 비슷한 협박을 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은 차원이 달랐다. 왜 내 번호를 알고 있지? 내가 뭘 했다고? 기태는 마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갑자기 방문 앞 베란다 커튼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결에 종이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등산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종이였다. 오늘 산에서 받은 차 영수증.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3만 원 국화차. 기록자 조아라. 기태는 손끝이 얼어붙은 듯 멈췄다. 조아라. 그 이름은 조은아의 본명이었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 여자는 분명 조은아였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녀를 찾아내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기태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다. 평소처럼 등산복을 입고 스틱을 챙겼지만 오늘의 목적은 단순한 등산이 아니었다. 그는 산 중턱, 그 쉼터로 가는 길을 되짚으며 전날 여자의 말투, 눈빛, 손동작 하나하나를 떠올렸다. 걸음은 가벼웠지만 머릿속은 무거웠다. 도착한 쉼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나무 테이블과 주전자는 사라졌고 바닥에는 누군가 급히 정리하고 떠난 듯 낙엽들이 뒤섞여 흩어져 있었다. 기태는 주변을 둘러보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다. 베이지색 천에 옅은 라벤더 향이 배어 있었고 수건 귀퉁이에 조그맣게 수놓인 이니셜이 있었다. J, E, H. 기태는 숨을 들이켰다. 조은아의 이니셜이었다. 분명 이 자리에 있었다는 흔적이었다. 그는 수건을 조심스레 접어 주머니에 넣고 산을 내려왔다. 산 아래 마을 입구에는 오래된 다방 겸 잡화점이 있었다. 주인 할머니는 마을에 오가는 사람들의 소문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기태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저 산 중턱에 차 팔던 여자 본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이내 무겁게 끄덕였다. 맞지. 한두 달쯤 됐을 거야. 말도 거의 없고 밤늦게까지 남아있다 내려오더라고. 혼자 올라가서 혼자 내려오니 동네 사람들도 뭔 일 있는 여자인가 보다 했지. 이름은 모르세요? 글쎄, 나도 모르는데 그날 어떤 남자가 오더니 그 여자한테 언성 높이던 걸 들었어. 조 뭐라 하더라. 조아라? 조은아? 뭐 그런 소리였던 것 같아. 조은아의 본명 조아라. 퍼즐 조각이 또 하나 맞춰졌다. 기태는 곧장 읍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컴퓨터 검색보다 훨씬 오래된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신문 아카이브 코너에 앉아 조은아, 조아라, 스캔들, 실종 등의 키워드로 오래된 기사들을 뒤졌다. 10여 년 전 유명 여배우 조은아가 대기업 회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받은 뒤 광고계에서 퇴출당하고 드라마도 중도 하차했으며 이후 정신과 입원 기록이 남았다는 내용까지. 하지만 사건의 핵심은 그 다음이었다. 조은아, 폭로 예정기자 실종과의 연관성. 기사에는 조은아의 전 소속사 회장이었던 박모 씨와 주간지 기자 이기문이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이 겹친다는 정황이 있었다. 이후 이기문은 실종됐고 박 회장은 횡령 혐의로 구속. 그리고 조은아는 그 즈음부터 자취를 감췄다. 기태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기문. 어젯밤 전화를 걸어온 목소리의 주인. 분명한 단서였다. 기자는 실종된 게 아니라 살아있었다. 그리고 조은아를 다시 찾아내려 하고 있었다.
기태는 다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은둔이 아니다. 쫓기는 거야. 그 순간 도서관 창문 밖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잠시 멈췄다가 서서히 사라졌다. 기태는 직감했다. 방금 전 누군가 자신을 보고 갔다는 걸. 누군가 그 여자뿐 아니라 나도 감시하고 있다. 그날 오후 기태는 망설이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나와 바로 다시 산으로 향했다. 그의 손엔 조은아의 이니셜이 박힌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고 가슴속엔 묵직한 물음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산 중턱의 그 자리. 놀랍게도 여자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제는 없던 간이 천막이 하나 설치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엔 국화차 대신 쑥차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회색 점퍼와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기태가 다가서자 그녀는 살짝 웃었다. 다시 오셨네요. 그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마치 말이 없어도 서로가 알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침묵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차향은 쑥 냄새였다. 쌉싸름하면서도 어딘가 부드러운 향기. 기태는 한 모금 마신 후 손수건을 꺼내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이거 어제 거기 떨어져 있더군요. 그녀는 잠시 그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눈빛에 흔들림이 스쳤다. 그러나 이내 다시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다.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은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걸 기억하는 분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이니셜이 너무 확실했죠. J, E, H. 조은아 씨. 아니, 조아라 씨. 그녀는 찻잔을 들었다. 손끝이 약간 떨리는 것이 눈에 보였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그 이름 잊은 지 오래인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더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속엔 억눌린 감정이 고여 있었다. 기태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사라지셨어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잔잔한 소리를 내고 햇살은 기태의 손등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이기문이라는 기자였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 처음에는 내 편인 줄 알았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보호해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겪었던 일들, 강요된 관계, 계약서 없이 일했던 시간들 다 털어놨어요. 그런데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눈앞에 찻잔을 응시한 채로 잠시 숨을 들이켰다. 그 사람은 그걸 팔았어요. 내 고통을, 내 치욕을 그냥 기사 몇 줄로 팔아넘겼죠. 내가 부서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결국 그 기사로 내 얼굴이 다시 뉴스에 올라갔고 난 그날 이후 병원에 실려갔어요. 진통제랑 수면제, 위세척 몇 날 며칠을 꿈속에 사는 기분이었죠. 기태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자신이 어제 읽었던 기사의 문장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랐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사라지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서, 이 몸에서, 내 이름에서 그냥 다 놓고 싶었죠. 그래서 떠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 산이 좋더군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다 이 바위 아래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쑥차를 한 잔 주셨어요. 그 맛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죠.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가에 작게 떨리는 물방울 하나가 맺혔다. 3만 원이면 뭐든 해드려요. 그건 그저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던 세상에서 내가 아직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마지막 끈 같은 거였어요. 기태는 말이 없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그것이 동정인지 분노인지 자신도 분간이 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왜 지금 다시 그 이름을 밝히려 하시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눈빛이 또렷해졌다. 나 도망치고만 싶진 않거든요. 이제 나도 내 이름을 되찾고 싶어요. 기태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곧장 집으로 향했다. 온몸이 무거웠고 머릿속은 더 복잡했다. 조은아, 아니 조아라.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흥밋거리가 아니었다. 그건 철저히 유린당한 한 인간의 삶이었고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드러내려는 몸부림이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검은 차량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세워져 있었다. 유리창은 짙은 선팅으로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엔진은 꺼져 있었고 누군가 안에서 기태를 바라보고 있단 예감이 들었다. 그는 모른 척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그의 등을 툭 치고 지나갔다. 늦은 오후의 햇살 아래 중년의 남자가 회색 재킷을 입고 서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건조한 눈빛.
그는 익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기태 씨, 다시 만났네요. 기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기문이었다. 내가 경고했을 텐데요. 그 여자 조은하. 건드리지 말라고요. 기태는 침착하게 숨을 골랐다. 당신은 그녀를 망가뜨린 사람 중 하나 아닙니까? 왜 아직도 그녀를 쫓죠? 이기문은 웃음을 흘렸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 조롱에 가까웠다. 망가뜨렸다고요? 기자는 사실을 전할 뿐입니다. 그녀가 스스로 했던 말이죠. 나한테 다 털어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는 건 뻔뻔하잖아요. 기태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기사를 판단하는 편집자의 눈이었다. 대상이 아니라 소재를 보는 눈. 그녀는 당신을 믿었어요. 그걸 이용했잖습니까? 이기문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수첩 한 권이었다. 그는 그것을 기태의 가슴에 밀어붙이며 말했다. 여기 그 여자와 나눴던 인터뷰 전부 있어요. 원본입니다. 지금이라도 터뜨리면 다시 전국이 들썩이겠죠. 아직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기태는 수첩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왜 그렇게까지 집요합니까? 당신 무슨 원한이라도 있습니까? 이기문은 차갑게 답했다. 원한? 아니요. 기사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걸 보는 재미. 그 짜릿함을 당신 같은 평범한 공무원은 이해 못하죠. 기태는 말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등 뒤로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러다 문득 이기문의 뒤편 차량 안쪽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단순한 사설 기자 수준이 아니었다. 기태는 직감했다. 조은하가 아직도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단순한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의 표적이라는 걸.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이번엔 안 무너질 겁니다. 이기문은 비웃듯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다. 검은 차량의 문이 열렸고 그는 천천히 올라탔다. 차량은 연기처럼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기태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하나의 결심을 했다. 조은하를 더 이상 외롭게 두지 않겠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싸움에 그도 함께할 것이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읍사무소 약속 시간이 다가오는 동안 기태는 아틀리에 창문을 통해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조은하는 그의 뒤에 서서 손을 떨고 있었다. 우린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이기문은 단순한 기자가 아니에요. 조은하의 목소리는 떨렸다. 기태는 천천히 돌아섰다. 간밤에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함정에 걸려들지 않고 오히려 이기문을 함정에 빠뜨릴 방법을. 하지만 지금 실행의 순간이 다가오자 두려움이 엄습했다. 기태는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읍내 전자상가에서 급히 구입한 물건이었다. 내가 이기문을 만나는 동안 당신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기태는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노트북으로 향했다. USB가 꽂혀 있었다. 조은하의 모든 진실이 담긴 작은 저장 장치. 그때 벽시계가 9시를 알렸다. 약속 시간까진 1시간. 기태는 천천히 비옷을 걸쳤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기 직전 조은하가 그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당신과 나는 남남이잖아요. 기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말라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으니 적어도 다른 이는 지키고 싶다고.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아내가 좋아했던 당신이 이렇게 산속에 숨어 살아야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됐어요. 어쩌면 나는 아내 대신 용기를 내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기태의 눈에서 빗물 같은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조은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서로 엇갈려 맞물렸다. 이상한 동료애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그 손길 사이로 흘렀다. 비를 맞으며 읍사무소로 걸어가는 도중 기태는 전략을 되새겼다. 이기문을 자극해 진실을 말하게 하고 모든 것을 녹음한다. 그가 박 회장과 연결된 증거를 찾아낸다. 녹음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뜬다. 단순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읍사무소 앞에 도착했을 때 검은 세단 2대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다. 예상보다 많은 차량. 기태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다. 사무소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이기문뿐만이 아니었다. 그 옆에는 물오른 배처럼 불룩한 뱃살을 가진 중년 남자가 있었다. 기태는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다. 박진혁 회장. 사진으로만 보던 그 사나이였다. 기태 씨, 정확히 시간 맞춰 오셨군요. 이기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박 회장은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가 기태의 등줄기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사무소 2층 회의실로 안내했다. 창문이 닫힌 좁은 공간.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기태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기도했다. 이런 시골 구석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네. 박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협은 선명했다. 내가 이제 이 지역 구청장에 출마한다는 소식 들었겠지? 기태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이기문이 서류 하나를 밀어냈다. 그것은 땅 매매 계약서였다. 당신 아내 명의로 된 산 중턱 땅이 있더군요. 우리가 좋은 가격에 매입하려고 해요. 기태는 순간 혼란스러웠다. 아내 명의의 땅? 그런 건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러나 계약서에는 분명 아내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위조된 서류였다. 이 땅이 우리 개발 계획의 중심이 될 거야. 박 회장의 말에 기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그들의 목적이 보였다. 이것은 조은하가 아니라 그 산을 노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산에는 조은하가, 그리고 수많은 추억이 살고 있었다. 서류에 사인하면 3억을 드리죠. 괜찮은 제안 아닌가요? 이기문의 말에 기태는 침을 삼켰다. 자신이 지금 들어온 함정이 무엇인지 서서히 깨달았다. 그들은 조은하를 쫓는 척하며 사실은 그 산을 노리고 있었다. 조은하는 그저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 계획의 장애물이었던 것이다. 소음이 들려왔다. 누군가 회의실 문을 두드렸다. 이기문이 짜증스럽게 문을 열자 젊은 사무원이 머리를 내밀었다. 회장님, 아래 경찰서에서 온 분들이 계십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기태는 놀라움을 감추려 애썼다. 경찰? 그는 경찰을 부른 적이 없었다. 그때 기태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조은하에게서 온 문자였다. 창문 쪽으로 가세요. 지금 곧. 기태는 무의식적으로 창가로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사이렌 소리였다. 그리고 사무소 앞에는 경찰차 3대가 도열해 있었다. 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기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기태는 창문 너머 멀리 은은하게 보이는 아틀리에 방향을 바라봤다. 조은하가 무슨 짓을 한 건지는 몰랐지만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다. 미안합니다만 전 이 땅 매매에 관심이 없군요. 기태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공은 그가 쥐고 있었다.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을 때 박 회장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선두의 선 형사가 신분증을 제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입니다. 박진혁 씨, 부동산 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할 게 있습니다. 이기문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건과 무관합니다. 전 그저 기자일 뿐이고. 형사는 이기문을 차갑게 쳐다봤다. 이기문 씨, 당신도 공범 혐의로 함께 조사받아야 합니다. 기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물러났다. 자신에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경찰들의 관심은 오로지 박 회장과 이기문에게 쏠려 있었다. 아틀리에로 돌아온 기태는 조은하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확신에 차 있었다. 어떻게 된 거죠? 기태가 물었다. 조은하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국토부 내부 문서가 펼쳐져 있었다. 당신이 산으로 떠난 후 나는 자료들을 더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거죠. 박 회장이 이 지역에 리조트를 짓기 위해 비밀리에 토지를 매입해왔다는 증거를. 그가 구청장 출마를 준비한 이유도 개발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난 10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도 계속 이기문과 박 회장을 주시해왔어요. 내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기태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겁에 질려 도망치는 줄만 알았던 그녀가 사실은 오랫동안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경찰이? 조은하는 살짝 미소 지었다.
USB에는 단순한 녹음 파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박 회장의 불법 토지 거래 내역,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 그리고 여배우들을 상대로 한 협박 증거까지. 모든 게 있었죠. 어젯밤 당신이 잠든 사이 나는 그걸 검찰청 디지털 제보 시스템에 전송했어요. 기태는 눈을 깜빡였다. 당신이 이 모든 걸 계획했던 거군요. 조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필요했던 건 단 하나였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당신이었죠. 그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아틀리에로 다가오고 있었다. 경계하는 눈빛으로 문을 바라보던 그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건 젊은 여성 형사였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조아라 씨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김하연 형사입니다. 제보해주신 자료 덕분에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조은하는 흠칫 놀랐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것이다. 걱정 마세요. 당신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다만 재판에서 증인으로 서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태는 조은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다시 세상 앞에 서는. 조은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사는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봤다. 박 회장이 해코지한 건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수십 명의 여성 연예인들이.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이 세상에 없어요.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조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증언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조은하로. 재판이 시작된 지 한 달째였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은 매일같이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박진혁 회장과 이기문에 대한 재판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권력형 성범죄, 언론 유착, 부동산 투기 등의 단어가 신문 일면을 도배했다. 기태는 법정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조은하가 증인석에 서는 날이었다.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그녀는 더 이상 산속의 수줍은 차 판매자가 아니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그녀의 걸음에는 결연함이 묻어났다. 10년 만에 다시 세상 앞에 선 조은하.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 주변에서 터졌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오직 한 방향,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박 회장과 이기문을 향하고 있었다. 증인석에 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이내 단단하게 변했다. 제 이름은 조아라입니다. 예명 조은하로 활동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박진혁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그는 제게 스타가 되게 해주겠다며 접근했고 협박과 폭력으로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기문이라는 기자가 나타났죠. 그는 처음엔 제 편인 척했지만 결국은 박 회장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조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제 이름도 얼굴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포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들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다. 왜 이제야 나타나셨나요? 조은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법정 뒤쪽 기태가 앉아있는 방향을 바라봤다. 그들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용기를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준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게 단순한 용기를 넘어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기태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이 그에게 파도처럼 밀려왔다. 재판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조은하의 증언은 박 회장과 이기문의 방어를 산산조각 냈다. 그녀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이미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섰다. 재판이 끝난 후 기태는 법원 계단에서 조은하를 기다렸다. 가을 햇살이 그의 어깨를 따스하게 비췄다. 심장이 묘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이제야 인정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책임감이 아니었다. 그녀가 법원 문을 나오는 순간 취재진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조은하 씨,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연기 활동을 다시 하실 건가요? 그동안 어디서 지내셨나요? 질문이 쏟아졌다. 조은하는 침착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갈 곳은 스크린이 아닙니다. 그녀는 천천히 기태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취재진도 법원도 세상의 모든 소음도 사라진 것 같았다. 기태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조은하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둘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취재진들은 더욱 흥분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서로만 보였다. 조은하는 취재진을 향해 말했다. 저는 산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엔 숨어 사는 게 아니라 제 의지로 선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기태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준 사람과 함께요. 기태의 눈이 촉촉해졌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5년 동안 그는 자신의 마음도 함께 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은 다시 뛰고 있었다. 취재진들 사이를 빠져나와 그들은 기태의 차로 향했다.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다.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이젠 어디로 가실 건가요? 기태가 먼저 침묵을 깼다. 조은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답했다. 정말로 산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곳에서 발견한 평화를. 그리고 당신을. 마지막 말에 기태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자동차를 길 옆에 세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니죠?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은하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기태의 뺨에 닿았다. 아니요, 당신은 정확히 이해했어요. 내게 당신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다시 사랑을 믿게 해준 사람이에요. 기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만났다. 짧지만 깊은 키스. 그 안에는 두려움과 상처,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아틀리에로 돌아왔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흘러들어왔다. 기태의 아내가 그리던 그림들 사이에서 조은하는 새 캔버스를 꺼냈다. 그림을 그리려고요? 기태가 물었다. 조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분이 미처 완성하지 못한 그림을 다시 그리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기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아내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조은하는 캔버스에 첫 붓질을 했다. 바다를 바라보는 여자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뒷모습이 아니었다. 정면을 바라보는 자신감 넘치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자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다. 기태는 그녀의 붓질을 지켜보다가 부엌으로 향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찻잎을 준비했다. 오랜만에 그의 움직임에는 생기가 돌았다. 차가 준비되자 그는 두 잔을 들고 조은하에게 다가갔다. 국화차 향기가 공간에 퍼졌다. 이제 저도 차를 대접할 수 있네요. 기태가 말했다. 조은하는 붓을 내려놓고 찻잔을 받았다. 3만 원 받으실 건가요? 조은하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기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차니까요. 조은하의 눈이 커졌다. 기태는 갑자기 자신의 솔직함에 당황했지만 말을 거둘 생각은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감정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조은하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기태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찾았다. 그럼 저도 같은 방식으로 답해야겠네요. 그녀는 기태의 팔을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쩌면 그때도 이미. 기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조은하를 품에 안았다. 둘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이마가 맞닿았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숨겨졌던 진실처럼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 그들의 아픔은 끝나고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다. 기태의 팔이 조은하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가 산에 오두막을 지으면 어떨까요? 아틀리에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우리만의 공간을. 조은하의 제안에 기태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우리 이야기를 새로 쓰기 시작해요.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치유하며 함께 걸어갈 길을 찾은 밤이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다. 오직 현재와 미래만이 있을 뿐이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세요. 사연 24시였습니다.